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저평가 주식에 주목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가 오늘 차라리 극심한 저평가주로 연말까지 가자라는 리포트에서 지수 반등 시기 1월 말 이후의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모두 저평가 주식들이 반등에 나섰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꼽았습니다. 이것은 실적의 변화보다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는 투자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금리 상승기에 적응하려는 투자자들의 스타일 변화가 저평가 주식의 반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순이익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꼽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들어있을까요? 오늘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도 들어있습니다. 철강주죠. 바로 세아제강, 대한제강,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그리고 HMM, HDC 현대산업개발, 한화손해보험, 코오롱 글로벌, 한라, 그리고 GS, 기업은행, 그리고 지방금융지주사들, 키움증권 등을 꼽았는데요. 극심한 저평가, 과연 올해 내내 강력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4분기 어닝 쇼크의 계절, 실적 대응 전략은? 오늘 유한타증권 김광현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분기는 어닝 쇼크의 계절입니다. 자, 이번 주 초 기준으로 놓고 보셔도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1월 실적 전망치가 있는 상장사 84곳 가운데서 컨센서스를 밑돈 실적을 내놓은 기업이 58곳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70% 정도가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예외 없이 4분기에 어닝 쇼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4분기 어닝 쇼크는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올해도 예외 없이 어닝 쇼크가 발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종목 합쳐서 한 200개 종목 정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네. 지난주까지 실적을 발표한 종목이 60개 종목 정도 나오고 있고 그 종목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실적 발표 진행률이 이제 금액 기준으로는 한 60% 정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 실적 시즌은 중반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발표된 60종목 가운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망치를 하회한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망치 달성률이 92% 정도 나왔는데 이 종목을 제외하면 두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전망치 달성률은 대부분 80%대 초반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어닝 쇼크의 빈도가 높아진다라는 점에서 그런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전망치 달성률이 더 높아지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어닝 쇼크 비중이 높아지는 건 발표를 미뤄서일 걸까요? 아무래도 좀 실적에 좀 자신이 있었던 종목들이 먼저 발표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좀 대형주 중심 그리고 실적에 대한 그런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을 좀 앞에 발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발표 이전에 컨센서스를 많이 챙겨봅니다. 컨센서스라는 것이 실적의 전망치 들을 이제 합해서 컨센서스, 시장의 컨센서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라고 해서 기업이 발표하는 어떤 앞으로의 전망 뭐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우리는 컨센서스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4분기에 이미 예상보다 부진한 이런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4분기의 어닝 쇼크의 이유는 뭘까요? 사실 먼저 어닝 쇼크의 원인은 다양하죠.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망치를 하회하면 일단 쇼크는 쇼크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네. 금융위기 이후를 놓고 봤을 때 4분기 평균 전망치 달성률이 80%대 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20% 정도는 어닝 쇼크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좋았던 4분기 실적 시즌이 언제였냐? 라고 물으신다면 20년 4분기 실적 시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년 4분기면 실적 시즌이 작년 초였겠죠. 21년 초에 발표됐던 20년 4분기 어닝 시즌이 4분기만 놓고 봤을 때 4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았던 그런 전망치 달성률을 보였던 어닝 시즌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90%대 달성률이 기록이 됐습니다. 네.
10% 쇼크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뭐 4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좋았던 실적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작년 초에 되게 많이 올랐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닝 쇼크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뭐 예기치 못했던 충당금의 적립이라든지 아니면 성과급의 지급 같은 것들이 4분기 쇼크를 만들어내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이 어떻게 일시적일 수 있냐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삼성전자를 좀 대표적으로 좀 예로 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성과가 나는 만큼 성과급을 줬던 거는 매년 있어왔던 그런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항상 일시적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4분기 쇼크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성과급을 얼마나 주느냐 요거에 대한 좀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추정을 안 해버리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당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아마도 4분기가 충당금을 쌓기에 가장 적합한 분기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4분기는 상대적으로 실적 시즌이 깁니다. 우리가 이제 1, 2,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이 45일 안에 모두 끝나게 되어 있는데 4분기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석 달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월 말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투자자의 관심이 4분기 실적보다는 이미 지나간 4분기 실적보다는 1분기 실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충당금을 4분기에 쌓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시장의 관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충당금을 더 많이 쌓지 않냐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충당금을 쌓으면 또 뭐가 좋아지냐면 전년도 베이스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낮춤으로 인해서 올해 그 증감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4분기 쇼크의 원인을 또 충당금의 적립으로 우리가 또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4분기는 항상 예상치 못하게 애널리스트조차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수치가 반영됩니다. 그게 충당금이고 또 하나는 뭐 실적을 또 잘 내면 잘 낼수록 직원들에게 주는 성과급이 발생한다는 점. 여기에 뭐 희망퇴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받게 되면은 네. 또 예상치 못한 인건비가 또 반영되는 게 네. 연말 시즌이 아닐까. 그렇죠. 근데 뭐 항상 희망퇴직이 4분기에 있지만은 않죠. 그렇지만 그렇군요. 물론 이제 그런 예. 것들도 충분히 제가 아는 회사들은 거의 연말에 하시더라고요. 음. 희망퇴직 신청자를. 그랬을까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어닝 쇼크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히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은 다른 시즌보다 더 길다라고 언급하시니까 상장 폐지 그 기업이 나오는 것도 3월 정도 아닌가요? 뭐 그것도 사실 상장 폐지의 갑자기 상장 폐지 질문을 주셨는데 상장 폐지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판단하는 기준이 그 매번 다르고 하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뭐 꼭 4분기에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감사 보고서나 이런 거에 대한 적정 의견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또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항상 3월 되면은 뉴스에서 뭐 3월의 잔혹사 그래서 뭐 코스닥의 상장 폐지 기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기사를 통해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올해 실적 전망들을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지난해 실적들이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 기저 효과 때문에 그 어떤 상승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폭 자체가 제한적일 거다 이런 시각들도 많았었고요. 또 최근에 하향 조정되던 전망치가 조금 상향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보도를 통해서 뉴스에서 조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영권님은 지금 어떻게 체크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올해 코스피의 전망치 하향 조정 중이라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바닥은 찍었다고 보시나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게 이게 종목별로 되게 다르고 지금 그 종목별로 변동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시 전체로 봐서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좀 안 된다라는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실적 전망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애널리스트 별로 그걸 다르게 전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1분기, 2분기 실적 체크를 잘 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쓴 바가 있는데, 우선 이제 증시 전체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종목 200개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00 종목의 종목 그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전력을 빼면요. 한국전력을 빼면 네. 또 하향 조정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국전력이라는 종목 자체가 그 흑적을 넘나드는 그런 종목이고 그 전망에 대한 추정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종목이고 그리고 좀 정책적인 그런 이슈에 의해서 또 전망치가 많이 바뀌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추정이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외하고 본다라면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전망치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또 그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뭐 증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데 그 중에 뭐 특정 종목 몇 개를 제외하면 또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실적 전망치의 변화 당분간 눈여겨봐야 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의해야 될 종목들 한국전력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2개월간, 최근 2개월 동안 22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4.4조 원가량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증시 저희가 이제 200개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0개 종목의 전망치 합이 한 2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4조 원의 상향 조정이면 꽤나 큰 폭의 상향 조정일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또 한 4.5조 정도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이 두 종목만 거의 9조 원 정도가 상향 조정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저 제외하고 보면 그 흐름이 또 좋지만은 않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개월 동안 4조 원 가량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1월 28일 날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18명의 애널리스트가 22년 전망치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업데이트를 했는데 가장 높게 전망한 애널리스트 분은 2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셨고요. 예. 반대로 가장 베어리시하게 보시던 분은 13조 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차가 크다라는 거죠. 컨센서스라는 것은 이 18분의 그 전망치의 평균치입니다. 그리고 이 평균치는 이제 앞으로 계속 바뀔 거예요. 언제 바뀌냐? 가장 높게 보셨던 분이 전망치를 업데이트하는 날 바뀔 거고요. 또 반대로 가장 낮은 분이 또 업데이트를 하는 날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망치 업데이트의 주기에 따라서 향후 그 평균치가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망치 업다운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널리스트별 전망치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서 컨센서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SK 하이닉스 흐름 좀 살펴보신다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분기, 2분기 지나가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로 발표되는지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어쨌든 대폭 상향 조정됐고, 네. 근데 그 전망치 조정 자체의 흐름을 봤을 때도 애널리스트마다 다 다르게 전망을 하고 있고 편차가 진짜 크네요. 딱 보면은 7조 원이잖아요. 연간 영업이익 전망. 네, 7조까지는 안 되지만 7조에 가깝습니다. 네. 예, 7조, 네. 20조에서 13조 이렇게 연간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네.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우리 코스피 이익 전망치 상향을 이끌게 되면서 이러한 어떤 그 착시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익 전망치를 아래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끄는 건 한국전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흑자 적자 자체가 정책에 따라서 크게 변화한다 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종목은 최근에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건가요? 뭐 사실 많은 리포트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하나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전망치가 확 빠지고 또 반대로 또 하나의 또 조금 불리시하게 보시는 분이 전망치를 또 발표를 하면 또 컨센서스가 확 올라가고 이제 요런 그런 좀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발표하신 분이 아마 가장 베어리시하게 보시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치를 좀 크게 낮춘 그래서 컨센서스가 좀 크게 낮아진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할지 여부도 네,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그쵸. 없을 것 이제 같네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한국전력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또 분석을 하시겠죠. 예. 네.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시겠지만 정책의 흐름을 또 잘 보고 눈치를 채야 이게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자재로 사용되는 뭐 유가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력이 한국전력에 대한 실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실적 전망치의 흐름은 최근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포인트는 반도체인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크게 상향 조정됐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는 실적과 금리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주가 자체의 밸류에이션에 주목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하면은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싼지 비싼지를 보는 거잖아요. 먼저 고밸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증시가 마구마구 상승했던 2020년 후반, 그리고 2021년 초반 이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이 그다지 의미가 없었어요.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도 뭐 우리가 이제 뭐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증시의 흐름이 어쨌든 조금 바뀌었고 고점을 확인하고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밸류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올해 한국 증시 성장이 없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엄청난 이익 성장을 봐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무시한 상승을 이끌어 온 것이 지난 2년간의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무분별하다 싶을 정도로 쏟아졌던 그런 대규모 IPO들,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대규모 증시에 입성한 것도 어떻게 보면 고밸류에 대한 약간의 착시 효과를 만들지 않았나, 증시 전체 밸류에이션에 대한 약간 착시 효과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은 완전히 컨셉이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밸류가 무엇인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면 고성장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장이 올해 나오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그 성장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성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가, 성장이 서스테이너블한가, 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밸류주들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성장이 실제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성장이 앞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좀 찬찬히 살펴보시고 꼼꼼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은 당연히 그려놓은 성장 경로를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종목도 분명히 나오게 되겠죠. 증시 전체가 다 성장하고 다 회복하는 구간에서는 모두가 다 성장하고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게 차별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어떻게 보면 그 차별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밸류 종목 중에서 진짜를 구별해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역설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성장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더더욱 성장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이 희소해지기 때문에 그 와중에 성장하는 애가 있다면 더욱더 눈에 띄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뭐 반문하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회복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뭐 전통적인 성장주, 작년, 재작년 막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그런 성장주 외에도 지난 2년간 부진해서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그 기저효과에 힘입어서 높은 회복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 역시도 올해는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짜 성장이 나오는 종목과 망가졌다가 뚜렷한 회복이 나오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 성장주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으로 알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이익 성장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더욱더 이익의 성장이 희귀해지는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면서, 따라서 성장이 지속성이 있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고밸류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주셨고요. 그리고 망가졌다가 올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설 수 있는 예, 그런 종목군들 보자라는 의견 고밸류 종목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뭐 간밤에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까지 올라서긴 했지만 또 성장 주식이 또 미국장에서도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주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알겠습니다. 저밸류 종목으로 또 이야기를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린 게 이 저밸류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월 말 반등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걸 주목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밸류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참 이 저밸류 종목 제가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릴 내용이 조금 좀 중첩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최근의 저밸류 종목의 상승을 저는 이게 저밸류에 있다라고만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밸류라기보다는 낙폭과대의 개념으로 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밸류랑 낙폭과대를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 우선 네. 저밸류 종목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밸류는 되게 간단합니다. 고밸류 종목에 대해서는 아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이제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진짜 성장이 나오는 종목을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밸류 종목은 간단한 게 그냥 금리만 보시면 됩니다. 네. 금리가 상승할 때 저밸류 종목의 상대 수익률이 좋다라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좋게 봐야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밸류 종목이다라는 거는 사실 지난 2년간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한 종목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에 말씀드린 성장과 한번 결부시켜 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망가져서 주가도 안 올랐고 그래서 저밸류가 됐는데 그 종목이 올해 만약에 회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양쪽을 모두 양수 겸장이라고 하죠. 양쪽을 모두 가진 종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할 수 있다라면 아마 올해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적 대비 저밸류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회복과 저밸류가 동시에 나타나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종목들에 아마 더 투자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주식은 저밸류 종목인가요? 낙폭 과대주인가요? 저밸류 종목이죠. 저밸류 종목으로 봐야죠. 예. 그렇죠? 예. 하지만 저밸류 종목과 낙폭 과대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네.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밸류 종목 지금 설명을 저는 들으면서 저는 소외주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도 저밸류라는 것은 네. 사실 지난 2년간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예. 지금까지도 저밸류로 우리가 스크리닝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네. 지난 2년간 소외된 종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종목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찾으셔서 수익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이 다른 종목 다 올랐는데 아직 2008 금융위기 당시 주가 수준이네 라면서 이렇게 체크했던 그런 종목이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그런 종목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 가운데서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는 턴어라운드 종목을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어쨌든 뭐 주가의 위치가 비싼지 싼지보다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지와 또 턴어라운드가 가능한지 이러한 개념을 좀 더 중요하게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첫 번째 주제 함께 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불확실성 속 실적주 부각 투자 전략은?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김광현 연구원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실적주가 부각되고 있는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나인데요. 1월은 미국발 가파른 긴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강했던 미국장까지도 패닉 셀링 성격의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2분기는 아까 우리가 앞서 알아봤듯이 실적이 좀 부진한 어닝 쇼크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우선 1월 말에 얼마나 많이 빠졌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60일 이격도가 90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과매도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3년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 이격도 90 아래로 하락한 적이 총 4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레어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언제냐면요. 2015년 그 위안화 쇼크 때 한 번 있었고요. 네. 그리고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심화되던 시기, 예,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시기 이렇게 3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가 4번째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격도 90을 기록한 이후에 98까지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20거래일 내외입니다. 네, 그러니까 1월 27일 날 저희가 이제 이격도 90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20거래일 이후라면 이제 2월 말 정도가 되겠죠. 2월 말 언저리 혹은 3월 초 정도가 되면 이격도 98을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이제 좀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월은 적어도 2월은 좀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장을 잠깐 말씀을 하셔서 이제 종목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넷플릭스가 좀 생각이 났거든요. 사실 네. 이제 넷플릭스 같은 종목이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성장주를 얘기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서 이제 갑자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주 혹은 이제 실적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성장주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성장주의 실적이 실제로 나오는지 우리가 예상했던 경로를 따라가는지 그리고 그 예상했던 경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로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도한 하락이긴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1월 말까지. 네. 2013년 이후 지금까지 딱 3번 이 코스피의 이격도가 90까지 60일 이격도가 90까지 벌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딱 3번이었고요. 2015, 2018, 20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의 1월이었다고 하는데요. 2월 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2월 주식시장의 하이라이트가 될 종목에 대해서 한번 또 분류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우리 게시판에서도 지금 시청자분 조조기철님께서 종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자, 종목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종목 애널리스트면 종목을 맘대로 던져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예. 제가 종목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언급하는 게 사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만한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매유통주 가운데서 이런 종목들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격도 90이라는 숫자를 봤다라는 점. 그럼 이격도 90이라는 숫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3번밖에 나오지 않은 이번이 4번째 나오는 어떻게 보면 유래를 잘 찾기 힘든 그런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전략 혹은 전략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고요. 전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술도 평소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평소랑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은 저는 낙폭과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낙폭과대주는 근데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되게 습관적으로 찾아보게 되잖아요. 야, 이 종목 진짜 많이 빠졌다. 이 종목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 뭐야? 이거 한번 사볼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스크리닝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지금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폭과대주에 대한 투자 아주 10년 만에 4번 오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리고 그 투자의 기간 길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한 달 정도 보시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낙폭과대주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낙폭과대주에 대한 스크리닝 방법 요게 이제 또 중요하겠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낙폭과대주를 선별해야 되냐. 요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단기 낙폭과대만 봐서는 안 됩니다. 단기 낙폭과대와 장기 낙폭과대를 동시에 고려한 종목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빠지던 종목이 상승을 하려면 관성을 거스르는 힘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그런 하락에 대한 피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단기 낙폭과대가 더해진다라면 그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낙폭과대주의 반등이 기대되는 시점이라면 단기 낙폭과대와 장기 낙폭과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는 기간을 얼마나 잡으시는 거죠? 저희는 장기는 12개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단기로는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그려야 되죠? 거꾸로 보고 그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다가 네. 한참 오르다가 3개월 빠졌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네. 1년 수익률이 플러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낙폭과대에 걸쳐져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냥 정말 이렇게 빠진 종목들 1년 낙폭과대는 분명히 있겠지만 3개월 낙폭은 그다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스크리닝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폭과대 3개월과 1년을 동시에 고려를 해서 네.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게
빠지다가 최근에 급락한 그런 예. 종목들을 골라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힌트를 좀 드리자면 소매유통주 가운데 몇 종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소매유통주. 네. 라면은 우리가 업종에서 유통업종에서 볼 수 그렇습니다. 있나요? 네, 유통업종 그리고 뭐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보이고 있고요. 네. 네. 오늘 힌트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네. 연구원님께서 방송 전에 사실 네. 뭐 타픽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힌트 오늘 많이 주시네요. 자, 낙폭과대주가 2월에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낙폭과대주에서 단순하게 지난 3개월 많이 빠진 종목, 1년 동안 빠진 종목 아니라고 하셨고요. 1년 내내 빠지면서 3개월 내에 급격한 하락이 네. 있는 그런 종목이 진정한 낙폭과대주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해 코스피의 이익 성장은 없다라고 단언을 해주셨는데 올해 실적 개선이 기대될 수 있을 만한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연초랑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연초랑 달라진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우선 성장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성장률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을 해보시고 그 두 종목의 매출 증감률이랑 이익 증감률을 동시에 넘어서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이 몇 개나 있는지 살펴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매출액 증감률도 높고 이익 증감률도 높은 업종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었던 종목 업종이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업종들을 초기에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올 한 해 좀 밀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망가진 게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이 이렇게 뭐 삽시간에 이렇게 많이 빨리 세게 퍼질 줄 몰랐죠. 모르다 보니까 이익 전망치나 이런 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연초의 전망이 상당히 많이 어그러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주가도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고 뭐 조금 더 세게 말하면 폭락을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업종에 대한 그런 전망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유가랑 환율이에요. 유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네. 지금 뭐 90불 넘어설 거라는 생각을 예. 못 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90달러를 이렇게 빨리 넘어서 버렸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작년 한 해 거의 90원이 올랐는데 그 오른 속도가 둔화되지 않고 더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이미 세웠던 그런 전망 같은 것들이 많이 어그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어떻게 말하면 이제 그 리오프닝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방역 정책 때문에 거의 한 2달을 지금 쉬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 방역 정책이 다시 한 번 바뀐다라면 또 다시 각광받을 수 있는 업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적 개선 기대 업종을 뭐 모르신다라면 거의 없는데 네. 그 중에서 꼽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책, 방역 정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들은 어쨌든 뭐 회복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그 연말에 올 전체 지수 전망도 어그러졌고요. 네. 예, 많은 증권사에서 연말에 전망했던 그 지수 자체도 많이 어그러졌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거. 저희는 뭐 그렇게 틀리진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하단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면 2,700 정도 네, 그렇습니다. 보셨죠? 네네, 예. 왜냐하면 대부분 증권사들이 2,800에서 3,400을 봤거든요. 대부분 그냥 짠 듯이 그렇게 많이 내놓았었는데 지금 유안타 증권과 대신증권에서 좀 보수적으로 하단을 설정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초에 오미크론도 나오고 그리고 유가도 또 생각보다 더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1,200원대 부근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 선에서 크게 안 내주고 계속 지금 움직이는데 오늘장도 지금 원달러 환율은 1,195원 선 정도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오늘은 뭐 원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하락하고는 있긴 한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연구원님 달러 사겠다고 가신 분들이 또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 아시죠? 예.
달러가 저는 안 샀습니다. 예, 달러가 이제 3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 계속 강세를 보이겠지 이렇게 예상했던 의견들이 많았는데 예상 밖에 또 1월 말에 97달러 선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내려오면서 달러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어쨌든 이런 변화 속에서도 리오프닝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 개선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제가 말을 길게 하죠. 시간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2월에 탑픽 업종을 고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변수를 감안해야 할지에 대해서 사실 마지막으로 또 여쭤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에 워낙 우리가 네. 이제 시장 급락을 겪었기 때문에 이미 네. 어떻게 보면 1월 말에 세웠던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크게 좀 어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가나 환율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쪽 질문을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시간이 남아서. 예. 네. 근데 이제 유가나 환율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 유가나 환율이 이렇게 될지를 몰랐고 그렇게 몰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망치에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전망치에 반영이 될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수혜가 되는 업종이 있고 또 반대로 이게 그렇죠. 좀 피해가 되는 업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업종을 골라야 되고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숫자가 말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오를 거라는 거 사실 몰랐던 우리가 이제 연초에는 우리 머리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고 환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어느 선에서는 고점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우리나라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 2년간 많이 팔았다라는 점, 그리고 그 판 것이 언제 돌아오느냐를 말해주는 시금석이 될 거라는 점, 이런 점에서 좀 환율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낙폭과대주 외에는 현재로선 보이는 게 없고요. 그리고 낙폭과대로 인해 낙폭과대가 이제 해소되는 국면, 저는 뭐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때 가면 그때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이격도 98 정도 회복 가능할 것 같고 저희는 그 선을 뭐 2,800에서 2,850 혹은 이제 조금 더 거기서 높이 갈 수 있으면 뭐 좋겠죠. 근데 좋겠는데 그 이후의 흐름은 또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수가 저는 유가랑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가와 환율 같은 경우 우리가 연초에 우리 예상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서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성장률이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으로서는 글로벌 증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매력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에 환까지도 지금 우리나라의 매력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밸류는 낙폭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증시가 돋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밸류는 싸죠. 밸류는 싼데 성장이 더 안 나오기 때문에 성장률 대비 밸류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뭐 아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한 상반기 후반, 뭐 2분기 이후가 되면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성장률도 조금 좋아지고 12개월 포워드로 보기 때문에 22년의 그 나쁜 성장률이 조금씩 이제 지워지기 시작하면서 12개월 포워드 EPS 증감률도 좋아질 테고 그 시점에서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고점을 의미 있는 고점을 확인하고 내려와 준다라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그리고 뭐 수출액 증감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수출 좋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증감률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또 한 5월, 6월 정도 되면 저점을 확인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좀 겹치게 되는 그런 국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격을 좀 논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좀 수비를 우선한 가운데 좀 공격을 조금은 미루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2월, 3월 뭐 이렇게 좀 짧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긴 스팬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2월은 낙폭과 내주 중심으로 대응하시라.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하면 시간이 약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쩔 네. 수 없는 좀 불편한 그런 시간을 좀 아픈 시간을 이미 겪었지만 그
그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고, 다만 2월은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2월 한 달 잘 대응하시고 포트폴리오를 한번 좀 변경을 하셔서 2월 대응을 하시고 3월 이후에는 다시 한번 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의 성격,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까지 깔끔하게 세워주셨는데요. 바로 코스피 60일 이격도 98선 부근까지 네. 반등할 수 있다라면서 그 지수대로 봤을 때는 2800에서 2850선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낙폭과대주, 진정한 낙폭과대주를 골라서 2월장 잘 대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보다 수비를 우선한 투자 전략에서 아주 공격적인 그 공격에 나설 시점은 조금 더 뒤로 밀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줬습니다. 자, 환율 그리고 또 이익 전망치 또 전반적인 그런 투자의 관점에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돋보일 만한 시점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한타증권 김광현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유가와 환율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또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함께 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후장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